안녕하십니까, 공연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학습 3회 현대소설 2편 손창섭의 잉여인간하고 박경리의 불신시대 이 두 작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참 현대소설을 두 편을 이렇게 가나로 묶는 이게 만행이죠, 만행. 이건 이 정도 되면 만행입니다. 너무 지문이 길어요. 현대소설을 두 편을 이렇게 묶는 경우가 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처음 이제 이 복합지문이라는 게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소설을 복합지문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고전 소설 두 개를 묶는다든가 아니면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을 묶어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수능 시험에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이게 한 번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안 나오거든요. 이게 한 번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양 보세요. 지금 거의 한 장 반에 걸쳐서 지금 이 소설이 나오는데 이거 시간 안에 만약에 이게 실전이라고 치면 시간에는 못 풀어요. 이게 특히나 이제 연계가 지금처럼 50%로 맞춰져 있는 이런 상황이면 하나는 연계 하나는 비연계해야 되는데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 이거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이제 제가 그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EBS에서 이 영상을 이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좀 현실성 있는 조합들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문제를 출제할 때 아이들이 이제 실전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니까 이제 수능 특강을 더 안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 문제의 질이 어떻고 뭐 문제 지문 구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문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해서 출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아무래도 이 두 지문은 정리하고 나면 뒤에 문제까지 풀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요.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내용 차후차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의 손창섭의 잉여인간인데 손창섭 소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손창섭 소설가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이 잉여인간 말고 비오는 날 있어요. 이제 작년 수련 특강인 비오는 날이 있었는데 이 손창섭 소설은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이제 별로 희망적이지 못해요. 이게 평가원에서 선호하는 소설은 아니거든요. 이게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그 지문이나 어떤 작품의 분위기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해서 문제를 좀 출제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의지적이거나 좀 희망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내고자 하지. 좀 이렇게 우울한 내용이나 절망적인 결말 이런 걸로 끝나는 것들은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주제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 아무도 평가원을 선호하는 형태의 글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구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여기 지금 나오는 인물군들이 있어요. 인물군들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좀 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인물군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이 소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서만기라는 사람이에요. 서만기. 이 사람은 지금 직업은 치과 의사고요. 치과 의사고 치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여기 보면 이제 친구가 두 명 더 나오거든요. 자, 서만기의 친구가 두 사람이 더 나오는데 하나가 최익준, 하나가 천봉우. 요렇게 해서 모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제 각각의 인물들 다 알아보고 한꺼번에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최익준은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무능력해요.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딱히 지금 뭐가 없냐면 직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이제 요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분노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결국 이 최익준한테는 처가 있거든. 여기는 이 처가 이제 요 장면이 아마 처가 이제 죽은 장면일 텐데 결국에 여기는 이 처가 죽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여기서 지금 생선 장사를 통해서 이제 여기는 이 처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처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처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죽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경제적 죽음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처가 죽는다는 사건이 여기 있는 이 소설의 주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봉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건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건 사실인데 그나마 얘는 가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가 건물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경제적 무능력에 심지어 사람이 매우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인물입니다. 무기력한 인물. 여기는 이 천봉은 거의 매일같이 이 서만기의 병원에 이제 드나드는데 이렇게 서만기의 병원에 드나드는 이유가 여기 지금 보면 홍인숙이라는 간호사가 있어요. 홍인숙이라는 간호사. 여기는 이 간호사를 여기는 이 천봉우가 좋아합니다. 됐죠? 참고로 천봉우 처 있어. 천봉우도 처가 있는데 홍인숙이라는 간호사를 연모해요. 연모 사랑합니다. 반대로 여기는 이 홍인숙이라는 여자는 여기는 의사 선생님인 사만기를 좋아해요. 이해됐죠? 사만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관계 있다.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우의 처라고 여기는 이 봉우의 처는 여기는 이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인데 여기는 이 처는 이게 개판이야. 이 만기를 유혹해요. 만기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부도덕한 삶이지. 부도덕합니다. 부도덕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인물들 보면 자 보세요. 여기는 이 최익준도 사실은 이게 부조리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지만 가난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능력하고 천봉우도 그래요. 그나마 여기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뭐가 되냐면 모두 잉여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잉여인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이렇게 치대어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잉여인간이라 한다고. 그나마 여기는 이 서만기라는 인물은 그나마 여기는 인물들 중에서는 가장 도덕적이고 신념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익준의 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이 그 봉우의 처한테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여기는 이 그 익준의 처의 장례식을 대신 치러줄 정도로 매우 신념과 의지가 있는 인물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소설은 인물 관계가 요렇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 흐름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요 장면은 이제 그 익준의 처가 이제 죽은 이제 바로 이제 결말로 향해 가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 이 병원은 어떻게 알았니? 자, 여기서 너 이 병원 어떻게 알았니 할 때 요거는 누가 한 얘기냐면 만기가 한 말이고 여기서 이제 이 병원이란 건 결국 만기의 병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만기의 병원. 그랬더니 절대 아버지하고 돈 끌어왔댔어요. 자, 이건 누구냐면 익준의 아들입니다. 익준의 아들이 한 말이고 여기서 아버지는 최익준을 얘기하는 거야. 돈 꾸라면 왔었다. 돈 꾸러? 여길? 네, 아버지가 엄마하고 무슨 얘기 하다가 울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란 건 아무래도 이제 생활고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 데리고 여기까지 왔댔어요. 그래서 돈은 꾸어 갔니? 아니요. 나보고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한참이나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나보고 길거리에서 기다리라고 했대. 왜 기다리고 했냐면 아무래도 이제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아서 비참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기 싫었겠지, 그지? 보이기 싫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돈을 빌렸다 못 빌렸다? 예, 돈을 빌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빠가 가가지고 따로 다시 돈 빌려오겠다고 그러고 나갔거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는 아마 친구들한테 이제 돈 빌리러 왔다가 아버지가 나와서 그냥 돌아가라고 한 거 보니 차마 지금 뭐 있냐면 친구들이 있겠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라. 돈 꾸러 여길 했던 건 여기가 지금 만기병원인데 만기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 거야. 모르는 사실인 거야. 뭐가? 요렇게 돈 꾸러 왔다는 걸. 아무도 와가지고 돈 끌어 왔다가 딴 얘기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돌아갔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저녁에 돈을 마련해갖고 돌아갈 테니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만기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괴로울 때 하는 버릇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괴로워. 옷이라고는 언제나 탈색한 서지 군복 바지에 퇴색한 해군 작업복 상의만을 걸치고 다니는 초라한 익준의 몰골이. 자, 여기서부터 자 옷이라고는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옷이라고는 언제나 탈색한 서지 군복 바지에 퇴색한 해군 작업복 상의만을 걸치고 다닌다라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익준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옷차림 외양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 매우 가난한 처지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가난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초라한 익준의 몰골이 가문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서도 익준은 병원에 와서 돈을 구워달라고 한 번도 손 내밀어 본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익준은 병원에 와서 한 번도 이게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무래도 이제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이겠지. 뿐만 아니라 그는 단 한마디도 딱한 집안 사정을 입 밖에 내비친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랬던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만기가 몰랐던 거야. 만기가 몰랐다고. 그래서 지금 이건 아마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됐죠? 만기도 그의 가정 형편이 이렇게까지 말이 아닌 줄은 모르고 있었다. 너 몇 학년이니? 학교 그만뒀어요. 자, 아이가 학교를 그만뒀대. 당연히 그만둔 이유는 뭐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겠죠? 그럼 놀고 있어? 신문장사예요. 아이가 신문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두 개를 묶으면 그만큼 열악한 가정 상황, 열악한 가정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가정 형편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만기는 그런 말까지 캐물은 것을 도리어 후회했다. 자, 만기는 그런 말까지 캐물은 것을 도리어 후회했대요. 자, 여기서 이제 후회한 이유가 뭐냐면, 자, 아이한테 그걸 물어봤어. 즉,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상처 입을까봐 여기서 후회를 한 거야. 즉, 배려심이 무척 깊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맞죠? 그는 소년을 위해서 돌려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자, 남의 일 같지 않았대. 자, 여기서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뭐가 있다. 동병상련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만기 또한 지금 매우 가난하거든. 남의 시설을 빌려서나마 개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기 자신 생활에는 극도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극도로 시달리는 것도 결국에 여기서 자신 생활에 극도로 시달리는 것도 가난하다는 얘기겠지. 자그마치 10식구에 버는 사람이라고 만기뿐이 당할 도리가 없었다. 대가족이 먹고 입는 일만도 숨이 가쁠 지경인데 동생들의 학비까지 당해내야만 했다. 대학이 하나, 고등학교가 둘, 거기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장남까지 합친다면 그야말로 무서운 지출이었다. 장난 아니야. 돈 엄청 쓰고 있어. 자, 여기서부터 지점이 여기서부터 피를 짜내듯 거의 기적적으로 감당해 오고 있었다. 그 장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짜내듯 거의 기적적으로 감당해 오고 있다는 건 당연히 이제 과장법이, 피를 짜내진 않을 테니까 이제 과장법인데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이해됐죠? 피를 짜내듯으니까 비유도 되겠고. 그 밖에 늙은 장모와 어린 처남 처제들만이 아득아득하고 있는 처가에도 다달이 쌀값사만이라도 보아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진짜 장난 아니야. 여기까지 이렇게 쫙 자르면 여기는 이 다소질.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누구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냐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누구의 처지? 만기의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기의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요약적으로다가 제시해주고 있죠. 장난 아니야 지금. 하기는 그런대로 개업을 하고 있는 만기에게는 다소라도 수입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있었어. 그러나 동난일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익준이의 생활이 그만치라도 지탱해 왔다는 것은 한편 수수께끼 같은 일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서 아니 생각해보니까 동난일에, 여기서 동난이란 건 6.25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25 전쟁. 이 일에 직업을 한 번도 가지 못해 지탱했다는 것은 거의 한편 수수께끼 같은 일이기도 했어. 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 아까 이제 위에서 얘기했죠. 아내가 생선 장사를 통해서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 거야. 생계를 유지해 왔어요.
아예 직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익주는 취집을 단념하고 있었다. 외정 때 겨우 중학을 나왔을 뿐 특수한 기술도 뺏고 없는 데다가 나이마저 30고개를 반이나마 넘어섰고 보니 취직이란 말 그대로 별따기였다. 게다가 남달리 정의감과 결벽성이 세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남달리 정의감과 결벽성이 세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익준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 준 거야. 직접 제시였어. 사소한 부정이나 불의를 보고도 참지 못하는 그는 설사 어떤 직장으로 걸렸다 해도 오래 붙어 있지 못할 것이다. 사변전에도 직장다운 직장을 오래 가져보지 못했던 것은 오로지 그러한 그의 성격 탓이었다. 그렇다고 장사를 하자니 미천도 없거니와 이 또한 고질감각이 안 될 일이었다. 언젠가는 생각도 못해 노동판에서 끼어보았다. 그 역시 해보지 않던 일이라 한 몫을 감당할 수 없었거니와 사무실의 인부들의 임금을 속여먹는 줄 알게 되어 대뜸 쫓아가서 시비 끝에 주먹다짐까지 벌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외정 때부터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주먹다짐을 벌였다는 것이다라는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면 지금 결국에 이걸 통해서 익준의 지금 상황, 요거는 익준의 상황을 마찬가지로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성격을 가장 못한 이유가 성격 때문인데 특히나 사무실에서 인부들의 임금을 속여먹는다는 것은 당시에 부조리한 사회 현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거기에 절대 참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기 최근 1년 동안 양심적이고 동지적인 자본주의를 얻어 먹고 살 수 있고 동시에 국가 사회도 이익할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일으켜야 하겠다고 하며 그런 날마다 거리를 휘젓고 다녔다. 그가 말하는 국가 사회도 보익하며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상대 일용자파 및 식료품 상이었다.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이렇게 물건을 파는 일, 이런 게 아마도 그런 사업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한 거야. 이해됐죠? 이게 지금 뭐였냐면, 자, 이게 서술자의 직접 설명인데, 서술자의 직접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익준이 생각하던 직업입니다. 그의 천지 가운데 외국인 선교사들과 교섭이 잦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 친지 말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 민간인들의 대부분이 식료품이나 의료품 같은 것을 거의 도쿄나 홍콩에서 주문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일 뿐 아니라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한국 상인의 물품은 그 가격이나 질에 있어서 도무지 신용을 할 수 없으니, 자, 이제 이게 저거야.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한국 사회의 문제점,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제시해 주는 것이면서 이것이 거기는 그 나왔던 익준의 계획의 계기가 됩니다. 대체 계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식료품과 일용품을 공급해 줄 만한 양심적인 한국 상점의 출현을 누구보다 외국인 자신들이 절실히 요망하고 있는 것이다. 친구에게서 그 말을 들은 익준은 단박에 얼굴이 벌개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냐고 탄식을 했던 것이다. 여기서 병원이란 건 만개 병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냐고 탄식을 했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있었어. 불만과 분노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야. 그랬던 친구인데 결국 돈을 못 구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마지막에 돈을 구하라고 나갔던 그날 그의 부인, 아까 그 아이의 엄마는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돈을 뭐 빌려서 뭐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결말은 안 나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이 작품은 첫 번째 서술자가 이게 이제 이번 6월 평가에 나왔던 겁니다.
서술자가 엄마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일종의 초점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해됐죠? 여기서 특정 인물이란 건 만기 얘기하는 거야. 만기 시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 다음 두 번째, 중간중간에 간혹 가다가 요약적인 제시를 통해서 인물의 어떤 내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어떤 부조리한 현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 다 끝났고요. 다 됐죠?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손창섭의 잉여인간이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자, 나의 박경리의 불신시대 그대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경리 작품은 지금까지 모의고사에 모두 3번 나왔어요. 97학년도 수능에 한번 나왔고요. 97학년도 수능에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작품으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참 안 나오다 17학년도 수능에 시장과 전장이라는 이 소설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소설 2개 엮어가지고 왜 처음에 서두에 막 2개씩 엮었던 적이 있다 그랬죠. 바로 이때야. 이때 여기는 이 수능이 시장과 전장하고 뭘 묶었냐면 박시전하고 묶었어. 그래서 가에다가는 비문학, 이제 그 문학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비문학 글을 넣고, 그 다음에 나에다가는 박시전을, 다에다가는 시장과 전장을 넣거든. 그때 시험지 한가득 지문이었어요. 한 장이 지문이었어. 한 장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20학년도 6월 평가원에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박경리의 토지. 집에 가 있으면 한 번쯤 본다는 그 토지. 뽀대용으로 꽂아놓고 한 번도 제대로 시작해 본 적이 없다는 토지. 엄청 깁니다. 예, 엄청 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세 작품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출이 됐던 거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불신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작품만 놓고 어느 게 출제 가능성이 더 높냐라고 하면 앞에 나왔던 손창섭의 잉여인간보다는 박경리의 여기 있는 불신시대가 조금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집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이 얼마나 돼요? 자, 진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50만 환이야. 자, 여기서 진영이 주인공이에요. 진영은 속으로 놀랐다. 개를 해서 빚만 뒤집어 쓴 줄 알았는데 그런 대금의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 자, 개를 해서 빚만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런 대금의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집에 아주머니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 아주머니가 이제 개를 한다고 개돈을 받아요. 개라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돈을 타가는 겁니다. 이제 은행에다 돈을 넣고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와 같이 해서 이렇게 돈을 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돈을 내도 어쨌든 이제 목돈이 되고 그 목돈에 이자가 붙어서 나가는 거니까 나름의 투자 수익금도 있고. 근데 그 개돈을 받아가지고 그 개돈을 유용하여 이제 빼돌려서 유용하여 비밀 거래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어요.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이때 그 비밀 거래라는 게 뭐냐면 고리대금업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돌려받고 그 이자는 아주머니가 다 먹고 나머지 개돈은 개돈 받은 사람들에게 돌려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리대금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쏴다봤어. 왜냐하면 여기는 이 진영도 여기는 이 개돈을 넣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봤다는 것은 결국 아주머니에 대한 배신감이야. 아주머니에 대한 배신감. 자, 배신감을 받았어.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내겐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 낸들 얼마나 돈을 떼었겠니. 설마 내가 잘되면 빚도 갚고 살겠지만 그때 그 돈마저 내주게 되면 난 아주 영영 파멸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잘 된다는 얘기는 돈을 돌려받으면 상관없는데 만일에 그때 그 돈마저 내주게 되면 난 아주 영영 파멸이라는 거야. 야, 이 얘기를 진영한테 하면 어떻게 그럼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머니가 갯돈을 가지고 썼는데 그 돈을 못 돌려받은 거야. 근데 그 못 돌려받은 돈 중에 일부는 이 진영의 돈도 들어있다고. 야, 겁나 뻔뻔하지 않아? 아주머니의 뻔뻔한 태도. 아주머니의 뻔뻔한 태도. 이게 뻔뻔한 거지. 이해됐죠? 야, 지가 돈을 떼먹은 사람한테 와서 사실은 네 돈 다른 사람한테 떼먹혀서 이런 얘기를 하기 쉽냐고. 진영은 어디 미천든 장사였냐고 오금을 박아. 야, 이게 무슨 미천든 장사냐 오금을 박아주고 싶었어. 왜? 화가 나지. 진영 화가 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냐면 무척 화가 나고 마찬가지로 배신감은 더욱더 크게 들고. 이해됐죠? 고조되고. 그래서 아주머니는 한참 만에 눈물을 닦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인즉 죽은 사람은 돈을 쓴 회사의 전무였으며 5월 달에 빌려간 돈 50만 원의 이자라고는 한 푼도 받아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불안해진 아주머니는 전무에게 원금 뽑아달라고 졸랐으나 영 내놓지 않아서 생각도 못해 같은 신자에게 의논을 했더니 그의 남편인 김씨가 일을 봐주겠노라고 하기에 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김씨란 사람이 수단이 비상하여 마침내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아내고 며칠 후에 전무는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라 한다.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었으나 웬 까닭인지 김씨라는 사람이 약속어음을 도무지 주지 않고 무슨 협잡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야, 김씨라는 사람이 이 돈 돌려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안 돌려줘. 도대체 왜 안 돌려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주머니는 결국 지금 말의 핵심은 김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김씨에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불신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의심한다거나 비위를 거슬러 온다면 돈 준 사람도 없는 지금 여자인 내가 어떻게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받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이 약속어음을 도무지 주지 않고 또 무슨 협잡이어서 협잡이란 건 이제 그 사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과 협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돈을 받냐. 그러니까 속이 탄다고 아주머니는 가슴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약속금을 돌려주든지 그럼 내가 가서 돈을 받든가. 받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그러자니 또 이게 받기도 뭐하고. 야, 지금 이런저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했냐면 지금까지 어떤 사건의 경위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자,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은 대관절 그 전문한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대관절 그 전문한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대금을 주셨어요? 했어. 저 그 상배 있잖아. 그 상배 아버지야. 뭐예요? 영세 받았다던 상배 학생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졌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빨개진 게 다 한 거예요. 이 상배가 이 아주머니의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은 거야. 같은 종교인이면 믿지 않을까? 다시. 같은 종교를 믿게 된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준 거고. 이해됐죠? 거기에 뭘 느끼고 있냐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진영은 기가 탁 막혔다. 그러고 보니 사업 때문에 상배 아버지가 서울로 오게 될 거라는 하던 말이 생각났다. 감쪽같이 종교를 이용했군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진영은 이제 상황을 분석한 거야. 아마도 여기서 상배가 영세를 받은 이유를 이거라고 생각한 거야. 감쪽같이 종교를 이용하려고. 아주머니는 진영의 눈길이 부신 듯이 진영의 눈길이 부신 듯이 눈을 내리까는 건 당연히 부끄러움 때문이겠죠. 글쎄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적이었어. 영세 받은 것만 해도. 신용보증으로는 종교보다 더 실한 게 있어요?
자, 신용 보증으로 종교보다 더 실한 게 있냐는 건, 야, 종교가 어떻게 신용 보증이 되니? 즉 다시 말하면 종교만 보고 돈을 빌려준 누구? 아주머니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 아주머니는 비꼬는 진영의 말에 불이 죽는다. 진영은 불이 죽은 아주머니에게 눈을 돌렸다.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돈을 준 아주머니, 신자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긴 아주머니, 단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영은 다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약점을 추궁할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대.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 참 착해 해도 아주머니에 대한 어떤 연민, 동정의 마음이 생겨난 거야. 동정하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쩌시 작정이에요. 글쎄 말이다. 그래서 의논이지. 제 생각 같아서는 김씨가 일을 봐주되 어음은 아주머니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음을 찾아간다고 일을 안 봐주면 그땐 벌써 그이한테 딴 야심이 있다고 봐야지요. 아, 그런 김씨가 일을 안 봐줄 적에 내가 협조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아이고 진영에게 부탁을 하지요. 자, 진영에게 부탁을 합니다. 진짜 뻔뻔해요. 자, 진영에게 부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부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장에게 돈을 받는 일, 사장에게 돈을 받을 때 협조해달라는 거야. 지금 이거 부탁하는 겁니다. 여자 혼자니 아무래도 호락호락해 보일 것 같아. 아주머니의 말투는 애원이었다. 글쎄, 그런 일에는 아주 딱 질색이었다. 그러나 진영은 약점을 안 뒤에 거절을 해버리는 것은 무슨 악마춤이 같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같이 저도 가지요.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점심을 차렸다. 이 어머니 이건. 점심을 먹으면서 아주머니는 한결 마음이 후련한지 여러 가지 잡담을 꺼냈다. 진짜 완전 단순무식하다. 그지? 아주머니 어떤 단순한 성격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글쎄 돈이 있어도 문제야. 이젠 영 겁이 나서 남 줄 생각이 없어. 진영은 무표정하게 밥을 삼키고 아무 말씀 마시고 돈 찾거든 장사하세요. 체면이고 뭐고. 저도 자본이나 장만해서 장사할래요. 너야 뭐 취직하면 되지. 취직이 그리 쉬운가요? 하다 안 되면 거리서 빵이라도 구워 팔지요. 너야 공 많이 했으니까 하려면 취직 못할 것도 없잖아. 난 정작 장사라도 해야겠어. 그러나 돈 벌기론 걔가 제일이야. 힘도 안 들고. 아줌마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아주머니는 결국 열심히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거죠. 아주머니는 숟갈을 놓고 성냥가지로 이빨을 쑤시면서 말한 것이었다. 진영은 아무렴 그렇겠지. 그런 배짱이면. 그러다 말고 아주머니는 눈을 들여다본다. 아무런 악의 그늘도 없는 맑은 눈이었다. 약해져. 이런 눈 보면 약해지는 거야. 이해됐죠? 이런 눈 보면 약해져요. 연민과 동정이 있죠. 또 계속 연민과 동정. 그래서 아무튼 돈을 벌어야 해. 돈이 제일이야. 세상이 그런 걸 하고 마지막 아줌마의 말은 결국 물질 만능주의의 세태가 반영됐다. 물질 만능 세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결국 여기는 이 소설은 물질 만능주의 세태가 반영되어 있는데, 자, 어떤 물질 만능주의 세태가 반영되어 있냐면,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소설에는 부정적인 사회상이 있어요. 불신시대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부정적인 사회상은 크게 세 가지인 거야. 크게 세 가지. 자, 어떻게 세 가지가 되냐? 첫 번째는 병원. 여기 보면 Y병원, S병원, H병원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 병원이 바로 이게 지금 사회상인 게 결국 불신이야. 불신. 믿을 수 없어요. 불신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온 주인공 진영은 폐결핵을 판정받거든. 나중에 폐결핵 판정받으니까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겠지. 그지? 그런데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환자들을 속이는 이 병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지금 불신의 대상은 성당입니다.
여기는 이 성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도들끼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불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신발을 두고 가면 누가 신발 훔쳐간다고 그 신발을 몸품에다가 꽁꽁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본 거야. 게다가 또 이제 여기서 뭘 했냐면 헌금도 강요했단 말이지. 그래서 불신하게 된 거야. 자, 세 번째. 그래서 옮기게 된 뭐냐면 사찰, 즉 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주인공은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식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서 죽은 아들의 위패를 모시러 갔는데 이것도 다 뭘로 측정했냐면 비용이나 액수, 비용을 높게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가 불신인 곳이야. 야, 병원이나 성당이야 사찰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위안을 줘야 되는 곳인데 오히려 이곳이 더욱더 뭐했다? 이런 불신들을 만들어냈다 하는 게 이 소설의 내용이고요. 자, 또 정리하면 첫 번째, 이 작품은 중심 인물들의 체험과 의식을 바탕으로 서술했습니다. 자, 의식을 바탕으로 서술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인물의 내면 심리가 곳곳에 잘 드러나 있다. 인물의 내면 심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됐습니까? 요렇게 작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었네요. 뒤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두 작품 다 중요한 포인트, 전체적인 내용, 인물 관계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특강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